반갑습니다. 민플TV 오늘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서 당시에 4.19 혁명에 직접 참가하셨던 세 분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늘에서 바라보는 4.19 혁명의 의미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자담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 분 선생님 오셨는데요. 간단히 이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19 혁명 그 당시 대학 3학년 재학 중이었고 학교에서 맡은 직책은 동양철학회 학회장 대리를 맡고 있었어요. 네, 우리 전 선생님. 저는 호국단 그런 직책이 없었어요. 일반 학생이었지. 아, 일반 학생으로 생각하셨네요. 네. 우리 조영훈 이사장님. 저는 4.19 때 해고를 하니까 만 20살. 대학 3학년 청년 학생이죠. 벌써 60년이 흘렀어요. 이 자리에 같이 합류해서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플TV에서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 이제 세 분 선생님 모시고 자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이제 우리 통일 문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4.19 때의 그 민중의 삶, 민주주의 문제, 그다음에 또 정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모저모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이제 사진 한 장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 우리 조영건 이사장님 이렇게 대학 시절에 그 4.19 혁명 당시에 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상을 당한 중학생을 이동하는 장면이 신문에 나왔는데, 이게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통신을 타가지고 아주 유명했던 사진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적으로는 4월 19일 오후 1시 30분이 지난 그 시각에 지금 청와대 그 당시에 경무대 정문에 총탄을 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중학생이 총탄을 맞았어요. 네. 그래서 안고 이 골목을 해서 당시 진명여고 국민역 바로 지금 효자동 그 뒷담이죠. 거기까지 옮기는 그 사진입니다. 네. 아주 그 혁명 당시에 그 직접 옆에서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부상을 당해 나가고 이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이제 그 독재정과 싸웠던 이제 그런 장면을 회고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당시에 경무대 앞에서 그 우리 전도경 선생님께서도 참가를 하셨잖아요. 그 사진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게 경무대 앞에서 그 당시에 그 혁명 당시의 상황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저게 언제냐면 그때는 해무청이라는 게 있어요. 통일농재 중앙청 이게 청와대 입구 쪽에 해무청이 있었어요. 해무청 앞에서 내가 도착했을 때 해무청 앞에 그 바리케이트가 동성동하고 해무청 사이에 있는 바리케이트가 무너지는 판이에요. 근데 그때 동국대생들이 그 이승마이는 기독교 출신으로서 그때 상당히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국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여샤샤하고 어깨동무로 청와대 경무대로 바로 직행을 했어요. 내가 도착했을 때 보니까 근데 통호동 1차 바리케이트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효자동 종점 바리케이트인데 전차들은 이제 두 번째 바로 저를 밀고 가서 바리케이트를 하는 거예요. 때려 부시는데 저 효자동 종점 마지막 바리케이트야. 정말 그 혁명의 아주 최정점에 이뤘던 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시 그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가를, 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당시에? 오전 8시에 지금 대학로입니다. 네네. 대학로에서 출발을 해서
그때 저 해화동 로터리에 동성중고등학교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가톨릭 학교 장면이 학교입니다. 네. 장면 총리가 그당 부통령 출마를 해서 저격도 받고 네. 아주 야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로에 이제 서울대학에 네. 와서 네. 그 형님 뭐 합니까? 네. 갑시다. 네. 이래가지고 중고등학생 그렇지요. 이래가지고 같이 해서 네. 그때 아마 서울 장안에 네. 인구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그 이후에 60년 동안에 수많은 이 시위를 네. 쭉 겪었지만은 네. 그때만큼 네. 서울이요 인산 이내에 네. 전체 서울시가가 투쟁의 혁명의 광장이 된 것을 그 이후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인구로서 나올 사람은 다 나왔다고 해야죠. 나올 사람은 다 나왔다. 정말 대단했겠네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남대문에서 시청 앞에서 광화문 그리고 또 종로 쪽 종로도 이제 어디야 한국을 빚는 고성 안국동 그 네, 안국동. 예. 네. 그 을지로 있고 종로이가 거기는 완전히 사람으로 다 그냥 차버린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4.19가 촉발됐던 그 전날 사실 그 4월 18일 날 그 고대생들이 또 국회의사당까지 진출을 했다가 이렇게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종로통 지나갔을 때 그 깡패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이게 촉발이 종로가 청계천 종로가 동대문 청계천 거기에서 네. 습격을 당했죠. 네. 근데 그때 지금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정치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그 데모를 하는데 정치 깡패가 이렇게 등장. 자유당 때는 네. 그러니까 뭐 가까이 얘기면 한도 멀리 얘기 한도 없고 네. 서북 청년단들이 4.3 사건 때 맹하려고 그랬거든. 네. 예, 그 뿌리에 정치 깡패가 나는 거야. 정치 깡패가 그 뿌리에서 아주 이승만을 절대 우상화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네.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거든. 그 연예계를 다 장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 극장도 가지고 있었고 이마소가 가지고 있는 게 화신되어 있는 평화극장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 평화 이마소는 깡패가 그걸 가지고 있었고 인류 배우나 코미디언들 김희갑이도 그때 무릎 꿇리고 발로 차고 맞아가지고 깡패한테 말 안 듣는다. 이러면 자유당 지지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그러면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예계 완전히 다 장한 그 사람들이 이권을 다 장하는 거야. 극장 다 자기들이 갈취해 먹는 거야. 그 이후에 혁명재판에서 이정재요. 이마수 바로 이승만의 핵심력 신복입니다. 이 정치 그 깡패 고려대학생들이 4월 18일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장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격을 받아서 그 정치 깡패 테러를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우리 연예인들이나 뭐 블랙리스트 그래서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깡패들이 막 좌지우지 해가지고 이렇게 동원을 했네요. 자, 그러면은 좀 얘기를 앞으로 가서요. 결국 이제 고대생들이 그렇게 이제 4월 18일 날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이제 그리고 촉발됐던 게 이제 조금 앞으로 가면 그 김주열 학생이 이제 그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장면하고 하여튼 그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남원의 금지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 상고에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4월 개학을 기다리는 김주열이가 마산의 외할머니 집에 와 있으면서 바로 3.15 부정개표 현장인 마산시청 그 앞 가도에 와서 데모대에 합류를 했거든요. 김주열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 권찬주 여사 우리 4월 혁명연구소 4월 혁명의 4월 혁명상 제1의 상을 받은 그 어머니가 봉두 남발이 돼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실종이 된 상황. 그렇지. 아들이 집에 안 돌아오니까 없어요. 이래가지고 4월 11일 김주열이가 마산 앞바다에서
어부 그물에 인양이 되었습니다. 체류탄 박힌 사진으로 저 사진입니다. 네. 저기 보면 체류탄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게. 그때 체류탄은 네. 새카만 무쇠로 된 철제예요, 철제. 네. 무쇠로 된 네. 새카만 이렇게 로켓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시커매. 네. 그래가지고 아주 단단히 얇은 거예요. 아, 이렇게 커요. 그때는 새카매가지고 철탄이. 저기 미국제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리고 거의 그 사람한테 쓸 수 없는. 근데 저건 맞으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직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으면 쓰러져. 이렇게 하거나 해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쐈다는 거죠. 김주열이 시체가 떠오르자 그 4월 11일입니다. 그날이 마산 시민항쟁, 전민항쟁, 마산 폭동이 났단 말입니다. 네. 마산 폭동이 김주열 여사가 아니었다면요, 네. 이 4.19가 이 점화가 안 됩니다. 네. 저 사건 나기 전에요. 네. 그때 3.15 때 마산서 애들 부상당하고 희생됐잖아. 네. 병원에 입원한 걸 네. 형사들이 네. 푸른 삐라를 가서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환자들한테. 그래 빠르게 해라고. 그런 정도로 조작을 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 4.19 혁명을 이야기할 때는 서울만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4.19의 지역인 대구가 228요. 228 학생 데모가 일어났거든. 네. 당시에는 대구가요. 네. 대단한 데입니다. 대구가요. 네. 소위 민주의 네. 성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산으로 이관된 것은 1946년에 11항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11항쟁. 네. 그게 영남항쟁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마산과 대구 가까우니까 네. 이게 한 권역으로서 네. 이 마산에 3.15 항쟁이 일어났는데 3.15 이 항쟁이 일어난 배경은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부마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일본이에요. 그 영토하고 마찬가지거든. 가장 친일 잔재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마산은요, 우마야마경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도 가장 일제 잔재가 많고, 그리고 실제 김재열의 체류탄을 쏜 경찰 박종표라고 경찰이요. 네. 그다음 이후에 혁명재판에서 또요, 중형으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게 뭔가 하네 이거거든요. 외정 때 외놈 경찰 출신이거든. 네. 그래가지고 왜 보도연맹 양민 학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산에 구더기에 묻고, 네. 특히 그 해안가에서는요, 네. 저 굴비로 묶어가지고 총을 쏘았어요. 그래서 수장한 게 지금요, 시체가 올라가지고, 그래도 외놈 경찰이 하던 거, 그걸 이승만이 그대로 물러받아가지고 김주열을 쏘아가단 말이다. 우리가 그런 이 잔혹상을 알아야 된다. 저게 단순한 4.19, 3.15, 4.19의 지금 포악이 아니고, 결국 민주주의를 내리누르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일제 100년의 7일 네. 식민 이 포악에 이게 결절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음 얘기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아까 전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이제 약간 빼먹은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이제 경무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진격을 하는데요. 하는데 이제 군대가 투입됐었잖아요. 근데 군대가 투입됐었는데 요 사진을 보면 이제 시민들이 어쨌든 군이 중립이 돼 있고, 그 당시 이제 송효찬 합참의장인가요? 당시에? 송효찬 참모총장. 참모총장. 예. 그러니까 송효찬 참모총장이 중립을 선언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시민들이 이제 저렇게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또 다른 얘기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 당시에 발표는 경찰이 했는데 군인도 했어요. 초기에는 경찰이 발표를 했죠. 초기에는 그러면 초기에는 경찰이 발표를 했고, 계엄령 이후에는 군대가 주둔을 했고. 군대를 주둔했고. 그리고 이제 헌병대가 여기 한 것도 민족일보에 난걸레가 61년 2월 16일자 신문에 보면은 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혁명 4.19 부정선거하고 발포 사건 특검이 구성되어서 네. 특검 검사가 조사를 했어요. 네. 했는데 네. 군대 발포 이 특검 검사가 그 당시에 헌병감이 누구였냐면
이규광이라는 사람이 헌병감이었어요. 근데 헌병들은 일부가 내 눈으로도 봤고 경무대 전문 경비에 이 화이반을 쓰지 않고 전투모를 쓰고 완장을 차고 참가를 했어요. 네. 참가를 했고 아까 얘기한 그 통일동 바리케이드 무너질 때도 공포탄을 군인이 쏘았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그 당시에 쓴 소설하고 네. 소설이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인데 네. 네. 내 친구가 쓴 수기에도 나와요. 군인도 쏘네 하는 게 나와. 군인도 쏘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병이에요. 이규광이가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18일 날 고대 대무원 다음에 18일 전에 고대 대무원 다음에 네. 육관구 사령부에서 공포탄 발사 집중법, 그 다음에 대모 폭동 진압 대형법 등을 훈련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규광이가 훈련 기록이 나와요. 네. 그래서 19일 날은 헌병 일부가 경무대 경찰 곽영규 같이 공동근무를 했어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을 하나, 이제 1차, 아까 김동재가 얘기한, 이제, 1차 우리가 경무대 공방전이 끝나고, 우리가 밀려서, 네. 다시 국회의사당 앞으로 밀려왔어요. 네. 그때 밀려왔는데, 그건 이제, 우리 이제 사회혁명의 박용석 동지도 목격을 했더라고. 어떤 일이었냐면, 그때는 파출소가 광화문 내거리에 네. 건너편에 국제극장이 있고, 그게 세종로 파출소, 광화문 파출소라고 했어요. 공식 이름이. 그게. 네. 그리고 네. 덕수궁 담벽 귀퉁이하고 성공호 건물 사이에 있는 태평로 파출소야. 네. 그 국회의사당이 바로 거기 있잖아요. 네. 근데 광화문 파출소는 우리가 올 때 벌써 습격을 다 당하고 그 때문에 그래서 텅 비어 있는데 이게 문이 다 되어 있으니까 네. 아까 얘기한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구두 닦기가 그때는 거지예요. 네. 발에 걸리는 게 거지니까 그 애들이 습격을 했어요. 그 네. 사람 있는 발령으로. 네.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아까 김동재가 말씀하던 그 시간쯤 아마 될 거예요. 그때 막 경찰 하나가 이제 발표 죽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불자동차하고 이제 의용 무슨 차가 가면 우리가 뒤옆에 분리를 그런 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격을 그 태평로 파출소에서 네. 갑자기 사격으로 문을 열고 5, 6명 사복이 나와요. 네. 사복, 경찰이 아니고 사복을 입고 나와. 아, 근데 잘 들어봐야 재밌는 게 네. 무장은 전부 M1총이에요. M1이요? 예, 네. M1이 군화를 신었어요. 사복인데. 그게 6.25 전쟁 당시에도 경찰은 M1총을 절대 안 줬습니다. 경찰은. 딱국총 주고 칼빙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런 별기름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바로 이제 사격해가지고 시장하고 탈로를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하는데 조선호텔이 있어요. 그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두닦이들이 습격을 우리를 몰라는 보고 습격을 하니까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바로 정면 돌파를 총으로 그대로 막 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게 한 2명쯤에 이게 나가가지고 파닥파닥 떨어 시체가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한 3, 4명이 직사했어요. 그 애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 틈에 이제 군중들이 엎드리고 확 갈라지니까 뛰어나가서 조선을 타고 가는. 그게 605, 나는 205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민족일보에 보니까 605 통제본부가 거기 있어요. 그 광화문에 나가니까 벌써 시민들이 운집을 저 사진에 보다시피 학생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학생만이 아니고 네. 당시에요 실업자 그 도시 빈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집해가지고 처음에 저게 전방에 뭐 28사단인가 전방사단이 왔습니다. 네. 전방사단이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후에 5.18에 소위 그 계엄군 있지 않습니까? 땅크 오듯이 네, 네. 아주 정연하게 도열했었는데 시민들이 올라와서 저기 같이 땅크에 올라가서 광화문 세종로 전체를 운집하니까요. 네. 군인들이 꼼짝달지 국민한테 시민한테 군인들이 포위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보십시오. 했다 저 이런 보십시오. 거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그렇지. 제압을 당했군요. 그러니까 용서는 재주가 없어요. 용서는 재주가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건 뭔가니 국민의 승리다. 네. 국민의 승리다. 그 방금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저기요. 이기붕 얘기 좀 해볼까요? 어쨌든 4월 19일 날 그렇게 피해 화요일이라고 그때 불렀다고 그랬죠. 너무 많이 그때 많이들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승만은 하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뭐 어쨌든 일주일 후인가 뭐 했다는데.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의 원흉 중에 하나가 또 이기부잖아요. 근데 그 이기부이 그 당시 그 4.15 혁명 당시에 그 어떻게 죽고 시민들은 그 이기부 일가에 대해서 태도가 좀 어땠습니까? 이기부의 큰아들이 저 이강석이 아닙니까? 네. 이승만이 양자로 갔습니다. 이강석이 육군사관학교를 갔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대학교 법과대가 폐업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교정에 보디가드를 한 10명 데리고 왔어요. 쭉 얼렁거리는데 학생들이 그 상대를 해줍니까? 네. 그래 민망하게 나갔단 말입니다. 민망하게 나가고 이제 그걸 해서 4.1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이기봉 일가에 네. 소위 총격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기봉이가 무리하게요. 네. 무리하게 이승만이 당시에 대통령이 85이거든. 네. 후계자로요. 네. 그래 이승만이뿐만 아니라 이기봉이가요. 네. 당시에 좀 이거 국민의 전혀 눈에 들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권력에 망조 있어요. 이강석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네. 가짜 이강석이가 나와가지고 경주에서 그 얘기 들었어요. 경주군이었거든. 경주군사한테 갔어. 그럼 경주가 귀하신 분 오셨냐고 이래 해가지고 하여튼 모시고 다니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귀하신 분이라 유행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저 이강석이 그 밑에 동생이 송구대인데 연세대학교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마누라는 박마리아. 네. 박마리아는 이전에 네. 이대 그 영문과 교수를 했거든. 네, 뭐 이대 나왔다고. 예, 네. 교수를 했어요. 이대 교수를. 예, 이전. 그게 조금 하지만 축산 조광합 선생 그 재심 그 각하에다가 1959년 7월 30일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형 집행을 했을 때 그 딸 조호정이 네. 그 박마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가지고 그 은사한테 네. 주니까 그 옛날 보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아, 박마리아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일가가요. 네. 저 일가가 참 인간으로서요. 네. 그래가지고 일가족 자살을 했는데 네. 저도 좀 많은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 당시 이기붕 집은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막 이제 그러니까 경무대로 네. 들어갔는데 네. 경무대가 그때 지금도 뭐 청와대가 밀폐된 상태인데 그때는 네. 계엄령하에요. 네. 밀폐된 상태야. 네. 신문 기자고 뭐 언론 얼씬도 못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질서장연하게 의자에 앉아 죽은 거예요. 총 맞아서. 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동정을 사기 위해서 네. 자살극으로 가족 자살극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 그 4.18혁명 희생자들 보면 학생들이 꽤 많았고, 근데 고등학생이 뭐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층 노동자, 아까 이제 노숙자들도 많았고, 프랑스 대혁명 때도 이렇게 비민들이 많았잖아요. 그건 내가 분포에 대해서 특별히 해야 되겠어. 네. 그 당시는 대학생 신분이 대단한 하나의 특권층이었어요. 네. 6.25 전쟁 때에도 대학생은 징집을 안 당했습니다. 아, 징집? 네, 징집을 안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남한의 운명이 풍전 들어갔다는 6.25 전쟁 때에도 낙동강연도 밀려가지고 대학생은 징집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대학생을 우대를 했어.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대학생은 비교적 부유층들이니까, 자제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뭐라 그럴까, 아주 계층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렇지, 그때는 거지, 구두 닦기가 전봇대 밑에마다 다 있고, 골목, 그 뭐라 다방아 있고, 하여튼, 수천 명, 수만 명이요. 그리고 넉마디 거지들, 말이 불화가 있으면 거지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진실은 밝혀야 되는데, 우리 대학은 그때 18일 고대가 나온 게 10단원 처음이었고요. 네. 그 안에는 중고등학생들이 계속 투쟁해 놨습니다. 228, 거기서 그 안에도 했고요. 다른 그러니까 집에서. 저도 앞에서는 중고등학생 계속 그 당시 신문을 보면 했어요. 네. 그래,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학생이 혁명의 주역으로 됐지만 네. 사실은 중고등학생 혁명이라고 난 그래요. 사석에서는. 네. 그게 다 해놓은 걸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만 하네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수요일 묘지에 가면은 아주 극소수예요. 무명전사 묘가. 그런데 광주 사태 때도 그렇게 다 끌어 묻어버리는데 네. 그때는 뭐 저거 고아나 이 거지들 누가 신혼 뭐 찾지도 안 하고 부모 있어도 못 찾는 거야. 기차 타고 17시간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와야 되는데 서울 올라간 애들 찾지도 못하고 거지 다 돼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엄령이 내리고 오후 3시 이후는 우리 대학생은 솔직히 해서 나부터도 일반인들과 섞여서 질서가 혼란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 질서 정연에 우리끼리 대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분들이 사실 대모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불자동차 불질도 섞여오고 불태우고 하는 거. 그리고 해가 넘어가서 계엄군하고 맞선 때부터는 완전히 주도권이 학생에서 저분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럼 기층 민중들이 예. 이후에는 그 혁명을 주도하는 상황이 그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네. 우리는 그때만 지성이라는 뭐 그런 그렇다고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있고 이제 그랬거든. 그래서 저분들이 사실상 투쟁 일선에서 저쪽에 청와대 경무대 할 때도 그랬어요. 이제 동국대학에 물론 가서 깃발을 꽂아 놨어요. 깃발을 꽂아 동국대학 집단 없고 나중에 중앙대도 오고 이제 다 왔는데 그래도 제가 흠언이라고 바리케이트 막 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했어요. 이게 4월 19일 이후에 그날은 이제 경찰들이 발포를 해서 사람들이 다수 죽었지만 그 뒤에는 계엄령이 내려가지고 군대가 주둔을 했단 말입니다. 군대가 주둔했는데 4월 25일 날 그 대학 교수들이 데모를 해서 젊은 학생을 피해 보답하자 해가지고 시위를 하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재차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4월 26일 날 내가 여기 종로 사가 내거리에 동대문 경찰서가 있었고 그 바로 맞은편이 그 전매청이 있었어요. 전매청. 거기에 내가 종로 경찰서하고 몇 개를 기억을 하는데 경찰들이 모래 주머니로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다 총을 갖다 대고 계속 사격을 했다고. 그래 집이 난 명륜동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불길이 오르더라고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쫓아 이제 갔는데 학생들은 돌을 던지지만 이제 구두 닦기 이런 사람들은 깡통에다가 이거 횃불 놀이할 때 던지는 거 거기다 불을 거기다 던지고 쳐들어가고 하는 거. 임진왜란 때 막 의병들 싸우듯이 그러니까 방공회라는 광화문서 불탄 게 내가 이미 거기 가니까 그 앞에 가만히 있다기로 이제 시체를 갖다 덮어놓고 일부는 거기에서 핏자국이 이렇게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4월 26일 한 3시쯤에 이승만이가 하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화신 앞으로 여기 위에가 화신이었거든요. 그 26일이죠. 26일이라고 4월 26일이라고. 그때 구두 닦기 무직자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걸 갖다 보게 됐죠. 그럼 그분들 중에서는 신원 파악이 안 된 분들도 꽤 많겠네요. 많죠. 쉽게 말해서 계엄령 내리기 이전까지 질서 정연한 데몬스트레이션은 우리 대학생 학생들이 했고 계엄령 내리고 이제 혁명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주도권이 이제 저분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일몰 해가 진 다음에는 완전히 저분들이 주도했다고 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발전을 할 때 그 주체들의 변화 과정, 정말 민중이 주인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직접 대학생으로서 참가하셨던 분들인데도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네요.